TSMC라는 기업은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TSMC의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TSMC 세계 1위의 비밀이라는 이 좋은 책을 써주신林宏文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刚刚讲制造的工作很辛苦的，我们要加班呢，我们很这个大家都是烧，我们台湾就说，我们是那个爆肝就是这个工作很辛苦，所以那个肝都爆掉了所以我们亚洲人的勤奋的工作，建立了整个这个全世界的分工的体系。那这件事情必须要被这个正视。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연구소 도서관 편입니다.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국장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께서 좌절 내지 분노 많이 느끼시죠. 예,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다 끌어내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왜 이러냐?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불만 또 여러 가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토로가 되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불만 이런 것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는 여전히 잘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좀 안 좋은가? 그럼 잘 몰라요. 그런데 남은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러지라고 하면 화가 두 배로 더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TSMC에 투자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인가 21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대만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TSMC를 600대만 달러, 1대만 달러가 40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한 1년 정도 보유했는데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1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올랐죠. 예,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이제 올랐는데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TSMC, 대한민국이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다 이뤄내고 얻어냈는데 왜 파운드리는 잘 안 될까? 왜 TSMC라는 회사는 우리가 넘어서기가 힘든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일 큰 요인은 우리가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만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옆 나라긴 하지만 알려진 정보도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도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해 줄 어떻게 보면 해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정말 좋은 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입니다. TSMC 세계 1위의 비밀 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한테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제가 세상을 느끼는 여러 가지를 바꿔준 오래간만에 그런 책이 한 권 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런 책이 몇 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산업 섹터와 관련된 책은 2011년인가 제가 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아마 이 책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서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걸쳐가지고 유노가미 다카시 이분이 쓴 책이죠.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을 집어들고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 되게 궁금했던 거는 왜 일본은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은 무너졌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삼성은 어떻게 해서 세계 반도체를 제패를 하게 됐지? 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책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2011년에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몰락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를 제3자 우리가 아닌 일본의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머리를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TSMC 세계 1위의 비밀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준 책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TSMC가 잘 나가게 된 배경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걸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이라는 나라의 이 IT 산업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발전 경로를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 반도체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이제 칩워라는 책이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책이 TSMC 세계 1위의 비밀 이 책이 더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TSMC 세계 1위의 비밀 이 책은 여러 가지 특징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자가 상당히 독특하다. 보통 이제 이러한 이제 반도체와 같이 기술적인 분야 같으면은 뭐 해당 분야 교수님이라든지 전직 엔지니어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책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어렵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피상적이거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책을 쓴 이제 리농원 이분은 이제 대만에서 보면은 반도체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제 기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분야 취재 경력 30년을 훌쩍 넘는 어떻게 보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과 함께 해온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 분야를 내가 취재를 해봐야지 이 분야를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TSMC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TSMC의 탄생서부터 지금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까지를 옆에서 지켜보신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 한 기업을 30년 동안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요. 그러면서 쌓아온 수많은 이제 인간관계,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정말 제일 재밌는 게 사람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화내고 했던 이야기 이런 건데 여기 아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TSMC라는 회사가 어떻게 최고의 회사가 됐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TSMC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이 책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 류롱원이라는 이분은 한 10년 전 2012년인가 이 정도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거물 기업 그러니까 거물 기업 삼성이라는 책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런 슈퍼 파워가 됐나라는 책을 소개를 대만에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손대는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뿌리치고 제압하고 정말 압살한다는 인터넷 용어가 딱 맞죠. 그러면서 나가던 시기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잘 담아낸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잘 분석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제일 잘하는 TSMC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책을 썼으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한편은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은 대만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죠.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체제를 가졌다.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분도 많은데 최근에 대만의 고민은 뭐냐면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야 국제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노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취재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해 당사자인 것처럼 관여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성장했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이던스 쭉 읽으면 그 자체가 그냥 대만 반도체 산업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 정부기관의 누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실패, 잘못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어떻게 성장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뭐 몇 가지 초창기 뭐 이야기들은 좀 알려진 게 있죠. 지금 이제 부천에 있던 뭐 한국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뭐 이제 이건희 회장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하지만 정작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되면서는 구체적으로 그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했던 데 대해서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은 그런 면에 대해서 봤을 때 대만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업체를 만들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경쟁을 하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생생하게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목소리, 사람 냄새가 나는 생생한 대만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대만 IT 산업의 특징과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냥 금방 알게 됩니다. 안다고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알면 그래도 궁금증은 풀리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고민 이런 것들을 제일 쉽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쭉 넘기다 보면 저는 이 책 보면서 처음에 좀 웃었어요. 왜 그러냐? 보통은 이제 책을 저도 뭐 책을 써봤습니다만 책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1장, 2장 앞쪽에서는 이렇게 떡밥을 던지죠. 떡밥을 던지고 그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발전을 시키다가 책 한 3분의 2, 한 4분의 3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요인들을 이제 빵빵빵 터뜨리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렇구나라고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저자들의 스타일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책 파실 생각이 별로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제일 큰 노하우를 그냥 제일 앞단에 딱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말씀드리면 이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대만 그리고 TSMC의 강점은 뭐냐?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강점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좀 엉뚱할 수도 있어요. 뭐냐? 노동자의 근면성. 부지런합니다. 동북아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다 부지런합니다. 그 근면성이 TSMC를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초과 노동, 초과 근무,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 이거 우리 옛날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데 똑같습니다. 갈려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프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근면성, 초과 노동, 저렴한 인건비. 그러면 그 최첨단, 2나노, 3나노의 첨단 기술력은 어디 있어? 이 저자가 보시기에는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파운더리,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근면성,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고객에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지고 만든 그런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든 반도체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용어로 말하는 이제 높은 가성비를 갖는 게 대만 반도체 산업의 강점이다라는 점을 그냥 제일 앞쪽에 딱 이야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벌써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뒤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지? 처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뒤에도 훨씬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만 반도체 산업 그리고 특히 TSMC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은 뭐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에서 철저하게 분업 체계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분업에서의 어떤 한 톱니바퀴 부분적인 역할을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해서 이 자체를 내 걸로 만들 거야. 이 판을 내가 주도하는 것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말이 되나 싶은데 대만 많은 업체들은 그렇다라는 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숨기고 내 고객을 높여주면서 내 할 일을 묵묵하게 함으로써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은 하지만 능력 있는 그러한 조력자로 남는 게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고 TSMC가 세계가 1위가 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업 체계 속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A급, 1급의 인력들이 와서 2급, 3급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일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러한 조직 체계,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이 TSMC의 경쟁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어떻게 보면 대만 업체들은 내가 잘나서 내 고객을 내가 꺾어야 돼. 아니면 지금은 내가 하청업체에 있지만 내가 더 잘날 거야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번듯하게 뭘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번듯이라는 게 대만 기업들 특히 TSMC한테는 고객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TSMC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 1위 업체가 됐고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고객을 둘러싼 대만의 기업들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90년대부터 이제 용산에 다니면서 이제 PC 조립형 PC 할 때 보면 전부 대만 업체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수스 같은 업체들도 있고 에이서 같은 업체들도 기억이 나고 여러 개 있는데 다 대만 업체들이었어요. 그 업체들이 지금은 사라졌나?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단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왜? 내가 덩치가 커지면 나한테 원래 발주를 넣던 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내 업체는 따로 있으나 내 생산 역량은 별도의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고객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대만 반도체 산업의 어떻게 보면 전자산업의 특징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또 상당히 입체적인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만의 역사, 뭐 저는 어릴 때 이제 자유중국 뭐 이러면서 봤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대만 하면 기억이 나시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시작, 성장을 제일 앞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되게 비슷한 모습들도 되게 많아요.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외부에서 나가 있던 좋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국가가 만든 연구소를 통해서 처음에 기술을 얻어오고 작은 나라, 개도국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니까 국가가 나서야만 선진국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을 대만도 그대로 했구나.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대만이 했던 것을 배운 것도 많이 있죠. 저 어릴 때 기억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성장을 해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제1부에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이제 TSMC와 관련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2부서부터 등장이 나옵니다. 즉 TSMC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연출이 되는 거죠. 사람, 기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SMC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게 2부에서 쭉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쯤 되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TSMC에서 일하는 방식은 뭐지? 그 TSMC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도대체 뭐야? TSMC의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TSMC에서 승진해가지고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을 밟나?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대표가 될 수 있고 책임을 맡지? 궁금하시죠? 여지껏 사실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 관한 사항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TSMC라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은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1, 2, 3부까지만 쓰고 끝났으면 이 책은 그냥 TSMC 홍보 책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매력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중국과의 경쟁.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금 D램에서도 뛰어든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뭐 삼성전자 생산 캐파의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이 들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제 치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와서 반도체 만들어. 안 그러면 혼날 거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만 고민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만 업체들도 TSMC를 비롯한 업체들도 이러한 변화되는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경쟁, 변화 이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도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미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지역사회와 이미 결합도 돼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력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등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익숙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대만에서 대만의 성실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고객을 상대만 해다가 처음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리스크가 많죠. 그러한 모습들도 여기에 대해서 4부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냥 대만 반도체 최고, TSMC 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뒤쪽 5부로 가면은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사실 최근에 TSMC가 이제 일본 큐슈에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죠. 일본답지 않게 엄청난 지원, 초스피드의 여러 가지 인허가 이런 걸 통해서 목표 시한을 초과 달성을 하면서 빠르게 생산에 나섰는데 일본, 미국, 대만, 중국과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관계. 우리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 여기는 잘 알아요.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대만과 일본, 대만과 중국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죠.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관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보기가 힘든 거죠.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 속에서의 주요한 플레이어고 대만은 철저하게 슈퍼을로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다 보면 미국 고객도 있고 일본 고객도 있고 중국 고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변화들, 관계들을 묘사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책 아니면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만과 일본은 되게 친밀한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대만의 눈으로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 뭘 고민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생생하게 잘 드러난다라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 TSMC를 통해 가지고 대만 그리고 동북아, 더 넓게는 글로벌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칩5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쓴 거고 윤홍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으로서 제조업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잘 녹아 있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쭉 여러 차례 강조되는 이게 저는 참 와닿았어요. 우리는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우리가 최고가 돼야 돼. 라는 마인드가 모든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세계의 친구가 돼야 돼. 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자 잘나서 될 수 있는 건 없어. 철저하게 글로벌 분업의 일원으로서 근면성실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고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이런 마인드로 갔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잘 안 되는 사실 파운드리가 대만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대만에서 파운드리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왜 성공을 했고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근원이 이 책에 잘 남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 자체가 과연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넣어도 할 수 없는 분야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단순히 기술이라면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데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파운드리도 하면 돼. 라는 하면 된다 정신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덤벼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파운드리 못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드는 거는 뭐냐? TSMC라는 기업은 그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슈퍼파워로서 어떻게 보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다 보면 저자도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죠. 왜? 과거에 이 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옛날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대만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생길 텐데라는 생각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고민해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TSMC 세계 1위의 비밀이라는 이 좋은 책을 써주신 린홍원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한번 직접 저자의 입으로 듣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린홍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林先生您好。崔博士您好。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사실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이렇게 이 책의 핵심 결말을 앞에 다 내놔도 이 책이 잘 팔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과감한 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걸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임 선생님의 그 폭넓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어떻게 이 책을 TSMC라는 이 거대한 기업에 대한 책을 쓰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부터 한번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我是一个新闻记者，跑了30多年。那我从台积电很早的成立的之后的几年，我就开始跑新闻，所以我对他认识算是因为过去30几年我都写了很多他的报道，
所以我对他了解算多的哦。那为什么要写这本书？是2022年我看到这个 Chris Miller 先生呢，他写了 Chip War。那 Chip War 晶片战争这本书当然非常有名，也写得很好，但是我觉得它里面缺了很大的一块哦，就是没有台湾半导体的发展的为什么如此成功哦，包括台积电为什么做得这么好，那很多人不知道这个故事啊，我想 Chris Miller 也不知道哦，所以我觉得现在全世界都在投资半导体，也都在这个因为不管是为了这个安全，或者为了所谓的韧性哦，大家都要这个投资半导体，但是不知道台湾怎么成功的。那我觉得这个会很危险，因为全世界投资了那么多钱，那很多政府好像以为呢，这个或是很多国家以为呢，就是你把钱投下去了，然后你工厂设了，然后你晶片就会产出来了，然后良率就会很好了。但我觉得这些事情都不是那么容易的，所以我想要把台积电的成功的过程，以及员工怎么努力，他的企业文化，他的执行力，他怎么样做商业模式的创新，我要让大家知道这样的一个故事。这样子，全世界在地缘政治、在晶片战争这样的一个过程里面，可能可以得到很多的这个台湾发展的成功的这样的一个启发。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 말씀해 주신 게 이 책의 사실 핵심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지진이 났을 때 이 TSMC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장면, 그 모습을 되게 인상적으로 이제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0년 15년, 한 10년 전에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정은 뒤로 밀리고 회사 근처에서 3교대로 있고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이제 않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10년을 지나면서 노동윤리, 가치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좀 궁금해졌습니다. 我觉得新一代的年轻人的工作态度的确是跟上一代不一样，就是年轻一辈他比较重视生活跟工作的平衡，他们当然比较不愿意加班。事实上我在写这本书的时候，当然是因为台积电从1987到现在已经37年了哦。那这段时间我写的故事当然是从一开始到现在，那当然我觉得会比较偏重在早期的故事。那年轻一辈的确这个工作的态度跟精神呢我觉得显然是会有一些差异的。那我觉得台积电也意识到这样的一个类似我想是一个挑战所以他们也开始着手在调整一些就是员工的公司的做事方式然后比如说运用比较多的科技像 AI 或自动化那去协助降低工作的分量那这个另外他们也用这种比较说有远距控制的技术让员工呢有时候不一定就一定要在晶圆厂里面可以在远端工作另外就是说他们也常常去各厂区因为台积电现在很多厂区嘛他每个厂区他们都会去做员工的交流然后呢希望传达一些公司的一些这个目前还是重视哪一些工作的一个精神跟文化那当然他们事实上对加班他们其实也是希望不要那么多他们希望员工这个下班的时间就回家事实上他们还强迫员工这个不要待在办公室那当然这样的一个做法呢希望都是要降低就是说好像过去这个台积电的员工工作都是很辛苦的都要加班的 네, 어떻게 보면 참 대만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경로를 이제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거물 기업 삼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만에 잘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로 인식이 되시는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我在12年前写过三星的书啊，那当时的情况是三星非常非常的强大哦。那时候会写那本书，当然一个很重要的原因就是台湾在那个时候很多产业哦，包括 DRAM， 包括 Panel 哦，就是 LCD 哦这样的一个产业呢，哦都被三星哦或者是韩国的竞争对手哦打得很辛苦哦。台湾那时候有很多公司。像 DRAM 跟面板哦，都是大的亏损，很大的亏损，甚至公司都甚至破产，然后这个下市哦，就是股票下市，然后这个公司甚至就收掉了哦。那所以当时我很清楚三星的竞争力哦。那张忠谋先生哦，台积电的创办人哦，张忠谋先生他也讲过哦，就是他曾经讲过，三星是这个。formidable 就是可畏的对手哦，就是因为张忠谋先生为什么这样说？虽然现在我们看到台积电很成功，那在晶圆代工做得非常好，可是台积电以前也曾经投资过 DRAM 哦，那记忆体这个产业呢，这个三星非常强大，所以张忠谋先生那时候投资 DRAM 其实是失败的哦。所以我觉得他会讲这句话，其实是也是很清楚知道三星是一个很难挑战，然后是非常强大的一个对手。 예. 그 책에서 보면 린 선생님이 쓰신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타이완은 세계의 친구, 삼성은 세계의 적,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한때 이제 TSMC 주주이기도 했는데요. 대만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본 적도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 최저로 지금 이제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원하던 것은 거의 다 그동안 다 해왔는데 파운드리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업체 특유의 TSMC로 대표되는 업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친구,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라는 입장이 있어야만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TSMC를 오랫동안 지켜본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라는 이 분야에서 과연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이 분야에서 다른 경로를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那我先解释一下刚刚讲好，就是为什么施正荣先生，也就是宏基的创办人，他会这个讲说哈，台湾是全世界的朋友，然后三星是全世界的敌人。他当时其实一个重点就是说，台湾做这个代工这样的一个工作哦，那他会不会就是不要有跟客户冲突的地方。好，那比如说台积电没有自己的产品，他就不会跟他的客户竞争。好，那宏基呢，他那时候也是Acer 是台湾PC 的品牌里面做得不错的。那当时他也帮客户代工，所以他有品牌也有制造，所以后来呢，他代工客户的产品的时候，客户就会觉得说，你宏基的品牌也跟我在竞争，比如说 HP 或 Dell， 好，那他觉得说啊，你这样竞争不行，所以后来宏基就把他的产品跟他的制造分开来了。好，那这个事情呢，是台湾一直到目前为止，几乎所有公司都这样，就是你如果做代工，你就不要做产品。好，那这个跟三星就很不一样哦，因为三星也有产品，也有制造代工，也有零组件，也有提供很多这个解决方案等等哦，所以三星比较会跟客户去竞争。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라는 그 업종 자체가 대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파운드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那我想我觉得我当然对三星这个不是很了解，好，我不敢说我很了解，但是我觉得如果你去谈晶圆代工这件事情，我觉得最近因为三星的前执行长 CEO 陈大纪他有跳出来说三星必须要把晶圆代工分出来，他这样才会有竞争力。那老实讲，我是蛮同意他的看法的。那就像 Intel 最近也有一个争议是说它的制造要不要切出来。那Intel 呢3个董事也跳出来说应该要切开，可是Intel 的前执行长
Clayberry 贝瑞特却反对他觉得切开其实是太慢了没有不见得有效果。那我刚刚讲就是说，全世界的半导体其实是在往垂直分工的方向走，这个趋势应该是不会变的。那我是比较同意，三星如果要把晶圆代工做好，还是要把它切出来。像台积电这样一个独立经营的公司，它比较不会跟客户有利益的冲突。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제 기술이 있으면 우리도 파운드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즘에 제일 큰 걱정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중국이 결국은 성장의 장벽에 막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 반도체 굴기라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궁금해 이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이고,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큰 파트너의 하나의 등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지,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中国半导体会怎么样接下来会怎样的发展，我觉得很难预测。很难预测的原因当然是一个非常重要，就是说中国大陆投资半导体他们是举全国之力，然后去支持甚至补贴，用各种国家的资源去希望它变成一个重要的这个产业。那所以像这样子的一种做法，它可能会这个造成就是说，第一个，他们为了市占率不要毛利率，亏钱呢也一直做，而且做更多要把别人杀出去最后市场变成他的那过去这个像我刚刚讲到了 LED 啊、面板啊、太阳能啊甚至未来的 DRAM， 我觉得中国大陆都是用这样的方式把别人杀出去，然后他抢到市占率。那这种状况你就很难预测说他接下来会是怎么样。那所以这种不依循资本市场运作的逻辑因为要赚钱人家才会继续投资啊，资本市场就是这样逻辑啊。可是他们不赚钱要继续投然后而且政府还一直补贴他，那这种做法呢会带来很大的变数其实我觉得也很恐怖所以这个我觉得也是为什么美国要这个禁止中国这个用很多方式去禁止它的一个关键。因为这样在事实上中国现在已经全世界的这个很多的产业它都是用低价倾销的方式然后用国家支持的力量然后让产业崛起所以那如果简单来讲就是说，中国在我觉得在成熟制程的领域它会做出一个很大规模的影响力。可是美国现在进中国呢是在高阶的技术上面限制它，那要发展出一个高阶的制程的技术，然后要自给自足然后比如说像7奈米以下5奈米、3奈米、2奈米这样的一个比较难的技术，我觉得中国就会比较辛苦。因为其实这老实讲我觉得是比较困难的，因为这些技术很障碍就是说技术的那个进入障碍很高而且它要整合很多的技术。中国现在关起门来自己做这些高阶的技术呢好像里面也都一直传来很多好消息，可是我比较倾向于这还是很困难的我比较不会觉得说他们在这个地方可以得到很大的突破但是在成熟制程上面它会一样的，它会影响全世界，而且会做到这个中国的市场它会做到进口取代，然后产生很大的一个影响力。 네, 제가 중국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는 돈 빼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즉 돈은 넘쳐나는데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이제 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다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할 것 같다. 즉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뭐 기술이나 업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운영이 되더라도 큰 문제를 안 삼았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USA를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미국의 어떤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我个人比较不那么看好美国重回制造这件事情。那主要关键有几个第一个当然就是说，美国过去为什么制造会慢慢的不做了，是因为他们往这种更高附加价值不管是设计，我刚刚讲的比如说这个AI AI 这样的一个行业，事实上都是美国企业在领导 NVIDIA 在领导这个 AI， 那他们的人才然后他们的资源都往这种高附加价值的产业去跑。那制造这件事情在他们的看法里面觉得这个外包就好了，因为有亚洲人更勤奋更愿意加班来做这件事情，他们不需要去做这种辛苦的工作。那事实上美国事实上不是只有半导体这样子，它的汽车产业也很早就制造能力就输给比如说像日本像韩国像中国大陆，事实上它就早就已经是这样子的。所以整个制造业离开美国，事实上这已经是很多年的这样的一个过程了那现在台积电回去美国投资，三星去美国投资，现在都面对看起来我觉得都是有障碍的因为美国的员工他的工作的态度、工作的想法、工作的时间，甚至法令的限制，还有甚至工会等等这些条件，都其实都不是对这个制造业非常友善的。所以我是不会很看好美国重回制造这件事情。那当然这个也是一个大的方向啦但是如果你一定要去投资，比如说台积电一定要去投资，三星一定要去投资，那我觉得亚洲公司还是可以表现得比美国公司更好，比如说他们就应该会赢过 Intel 的绩效。 사실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최대 고민은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다 미국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한국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사실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미국이 뭐든지 다시 다 하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 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분야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대만과 한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리고 뭐 인도까지 점점 이제 넓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저렴한 지역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생산 거점이 옮겨가는데 최근에 이제 TSMC가 이제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이제 아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 D램 부분에서 이제 몰락을 딛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TSMC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면서 새롭게 부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台积电到日本熊本厂投资，我觉得我比较对它是比较是乐观的预期，就是说我觉得它成功的机会应该是蛮大的。那主要的原因有几个，第一个当然就是说日本是经历了那个30年，我们说消失的30年这个低迷的30年，那他们现在对半导体虽然制造他们没有很强，可是他们在设备材料跟化学这些周边的这些厂商还是实力还是很强大的。那所以台积电去做制造这一件事情，对日本的整个这个我们刚刚讲的那个上中下游的这个产业，其实是很大的这个有很大的推进的作用那另外就是说，它整个半导体的制造如果要复兴的话台积电可以帮它的忙
那另外还有一个我觉得大家比较没有讲到的重点，就是说现在全世界都在讲这个台湾很危险，海峡两岸很危险，可能会有战争，所以会变成大家都在谈一件事情，叫做 China Plus One 或者是台湾 Plus One， 就是要在 China 以外生产，那现在也说要在台湾以外生产，那在台湾跟大陆以外的地方生产，其他人才愿意买这个晶片。那如果要在这两个地方以外生产，那不外乎就是日本、韩国或新加坡。那韩国本身已经有很强的供应链了，那当然韩国本身也有南北韩这样的一个比较，我们说是比较是有一点点战争的风险。那比较可能没有战争的风险是日本或新加坡。那新加坡比较是大公司投资，是比较是给欧洲的一些大公司做代工。那日本就变成我刚刚讲的是台湾跟大陆以外一个非常好的第三个选择的地方。所以这个日本的这样的一个地理位置，然后美国呢又一直把日本当作是它的很重要的盟友，因为在亚洲国家里面它旁边有北韩，然后又有苏联，然后应该说俄罗斯，然后又有中国大陆，这个是它的战略上的敌对的阵营。那日本在那个地方是很重要的，所以台积电去日本投资，我相信对美国来讲他也是非常同意的。然后希望这个行业现在这个晶圆代工可以在日本也得到复兴。那这个是欧美很多企业也认同，就是说以后如果在日本生产，他们是愿意接受的。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대만 그리고 이제 중국 뭐 일본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최근 고민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는 기회를 오늘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혹시 임 선생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 말고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觉得我想分享一个简单的观点，就是我这次来韩国那跟大家除了介绍我的书之外那这个我很开心就是我以前写的书没有印过韩文字，那这是第一次印成韩文字，然后跟很多的读者分享。那我有一个想法很简单，就是说我现在写的是台积电的成功，但是事实上我对韩国的关心程度是非常深的。我刚刚讲我12年前我就写过三星的书了。那我觉得这次来，我觉得一个很重要就是说，事实上整个亚洲在面对地缘政治，尤其是川普总统要上任了明年初就要上任了。那这整个事实上我来参加那个韩联社的这个第一届的经济论坛，我也感受到大家都在讨论这件事情，就是半导体的未来的不确定因素，因为川普总统要上任了，可能要课税了，可能要你付保护费了然后要你这个人家说川普是生意人什么事情都可以交易所以这件事情我觉得亚洲国家可能要对这件事情也大家要有一些共同的想法共同的心声应该要去反映。我刚刚讲的就是川普总统说台湾偷走美国人晶片的这个工作这个我都一直觉得这个说法是不对的这个台湾没有偷走美国人的工作，事实上是创造美国人更多的工作。我刚刚前面已经解释了，美国因此可以去做那种附加价值更高的产业然后投入到设计，然后投资到规格的制定，甚至更大的趋势的推动，比如说 AI 这样的一个趋势。那这些都是因为亚洲国家帮他做了很好的专业的分工，我们帮他做了他们不想做的事我刚刚讲制造的工作很辛苦的，我们要加班我们很这个大家都是烧，我们台湾就说我们是那个爆肝就是这个工作很辛苦，所以那个肝都爆掉了所以我们亚洲人的勤奋的工作建立了整个这个全世界的分工的体系。那这件事情必须要被这个正视，而且必须被尊重所以我今天
出这本书，然后我也在日本出这本书。我觉得这个是一个非常重要的理念，就是我们这些亚洲的国家帮欧美这样的体系建立这样一个分工的体系。我觉得我们是应该把我们的心声表达出来，让他们知道我们是在扮演好我们的角色。那现在我们被这个川普总统上任这么多的变数，我觉得我们要把我们的心声表达出来。虽然它不见得能够产生很大的作用，但是我觉得也会有不一样的一些结果这个是我这次来韩国一个非常重要，也非常谢谢崔博士给我这样的机会表达这样的想法。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생생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많은 사항들이 잘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맨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성실하게 사람을 갈아 넣어서 여기까지 이제 왔죠. 우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동력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같은 목소리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린원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책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임 선생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의 미래 그리고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임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